4월 6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의 경우 여야의 선거 전망은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3%포인트 내외의 박빙 승리를 예상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소 15%포인트 이상 크게 이길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여야 지도부 그리고 후보들은 이 시간에도 현장을 누비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죠. 오늘도 여야 간에는 흠집 내기 공방이 뜨거웠는데 이미 2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이 이뤄진 터라 선거 후에도 후유증이 클 걸로 보입니다. 류 반장, 오늘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나요? 네, 박영선 후보는 오늘 새벽 노회찬 버스로 불리는 6411번 버스를 타고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네. 진보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일 텐데요. 오후에는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고 진심이 거짓을 이기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박 반장,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바쁜 하루를 보냈겠죠? 네, 오세훈 후보는 오늘 서울 강북권 9개 구를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지도부까지 나선 대형 유세지로는 젊음의 상징인 신촌을 택했습니다. 2030 표심을 겨냥한 동선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선거 하루 전이라서 오늘 다룰 뉴스가 참 많네요.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참 이 뉴스를 많이 다뤘는데 정말 이제 하루 앞이네요. 민주당은 박빙으로 또 국민의힘은 안정적으로 각자가 이길 거라면서 마지막 표심에 호소했는데요.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 오늘까지 선거판을 뒤덮은 이슈는 이른바 생태탕 공방이었습니다. 류정아 반장이 여야의 선거운동 마지막 날 풍경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정치권 선거의 시간으로 들어갈 첫 채비를 마쳤습니다. 새로운 서울의 모습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절박한 이유입니다. 저 김영춘 부산 시민들께 구합니다. 부산의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도약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거죠? 드디어 내일 서울과 부산시장을 비롯해서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내일이면 결론이 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샤이진보가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라면서 3%차 박빙 승부를 얘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직표를 감안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이길 거라면서 15%를 언급했습니다. 3% 내외의 박빙 승부, 그것을 꽤 오래전부터 예측을 했지요. 현장 민심 볼 때는 민주당 측에서는 더 좁아질 것이다 보시는 거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두 자릿수도 안정적인 두 자릿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15% 이상 이길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가슴이 뛰는 후보 다들 찾으셨나요?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선 여야. 오늘 저녁 서울 홍대와 신촌에서 각각 피날레 유세를 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부산에 있는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과 박영선, 김영춘 후보를 차례로 연결하면서 화상으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야권 후보의 거짓말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이 행동하셔야만 우리는 자식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라고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동하셔야만 우리는 정치인의 거짓말을 심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억 투성이 거짓말쟁이 박형준보다는 김영춘이 부산시장을 더 확실히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내일 투표해 주신다면 부산시장은 김영춘이 됩니다, 여러분. 심판론을 전면에 내건 건 국민의힘이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까지 함께 오늘 저녁에 피날레 유세에 참석을 합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자당 후보보다 대통령 그리고 여권 인사들의 이름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국민의 후보 오세훈 후보를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을 시킴으로써 지난 4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국, 추미애, 윤미향이 어떻게 했는지, 또 LH 사태가 무엇인지, 100위권 밖으로 백신 접종국이 된 이런 무능, 내로남불, 오만, 위선, 온갖 정책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진두지휘한 이 두 사람의 운명도 내일 결과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 정권 말 어려운 이번 선거를 이기면 대선 주자로서의 앞날이 순탄해지겠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모레 당을 떠난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휴식을 취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선거에 이길 경우에는 차기 대선에서의 역할론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선거판을 장악한 건 다름 아닌 생태탕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이 오 후보가 땅을 측량하러 가서 생태탕을 먹었느냐, 선글라스에 백바지, 페라가땡 구두를 신었느냐까지 갔습니다. 네, 오셨어요. 기억해요. 예. 김 씨도 왔고 오세훈 후보도 직접 보셨습니까? 예. 잘생기셔가고 눈에 띄어요. 당시에 또 상당히 눈에 띄었던 그 부분이 하얀 바지.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로퍼를 페라가모를 신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거보다는 조금 그 말발굽이 조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괜찮구나. 워낙에 또 하체가 기신 분이라 상당히 매력을 많이 느꼈었어요. 네, 민주당은 생태탕을 고리로 오 후보의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동안 납작 엎드린 채 사죄 모드였던 이낙연 위원장도 참전했는데요. 오 후보의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시장의 자질론과 연결지었습니다. 야당 후보가 웬 기억력이 그렇게 약해요?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기억력이 약해서야 어떻게 책임을 맡기겠어요? 네, 박영선 후보는 네티즌들이 밤을 새워 오 후보가 2006년에 페라가땡 구두를 신은 사진까지 찾아 올렸다면서 꼭 당선돼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졌다고 했습니다. 모두를 긴장시켰던 진성준 의원의 중대 결심 발표 기자회견은 어제 취소가 됐죠. 대신 오 후보를 추가로 고발을 하고 서울시 의회에서 내곡동 땅 의혹을 계속 조사할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윤건영 의원이 이 중대 결심 바톤을 이어받았는데요. 투표일을 하루 앞둔 오늘 중에 중대 결심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생태탕 논란에 대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반응,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였죠. 그거는 이미 다 기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아니면 말고식의 인터뷰를 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습니다. 나아가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고발을 염두에 둔 발언도 했는데요. 2002년 선거 때 김대엽 생각이 나고요. 또 짧게 보면 얼마 전에 정영심 교수 동양대 그 표창장과 관련해서도 동양대에서 봤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로 밝혀졌거든요. 네, 오늘은 오 후보의 당시 구체적인 차림까지 증언을 했던 생태탕집 아들이 오 후보인 줄은 몰랐고 엄마가 말해줬다, 옷만 기억난다라고 했던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를 들어서 생태탕 논란을 제기한 사람들의 기억이 희미하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 생태탕 논란에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참전했는데요. 페이스북에 중대 결심을 했다. 잠시 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분 뒤에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라고 또 썼는데요. 어제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했다가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또 생태탕집 아들을 의인으로 치켜세운 진성준 의원을 겨냥한 겁니다.
이렇게 선거가 마지막까지 뜨겁습니다. 사전 투표율도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경신했죠. 투표 날인 내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해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평일이지만 여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여정의 가족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특집 정치부 회의입니다. 내일 오후 5시 15분부터 7시까지입니다. 좋습니다. 내일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내일 다정회에서 본격적으로 4월 재보궐선거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3% 박빙, 국민의힘 15% 안정적 승리, 선거판 뒤덮은 생태탕 논란. 마지막에 저 성대모사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맞아요? 이거 성대모사는 아니고 오마주입니다. 흉내낸 거예요? 알았어요. 네. 자, 내일 5시 15분부터 100분간 이제 특집으로 정치부회가 방송이 되고요. 6시부터 투표가 가능하니까 반장들 일찍 투표하고 늦지 않게 오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사전 투표했어요. 네. 알았어요? 안 했어요? 네. 내일 가려고. 알았습니다. 좀 천천히 오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까 어떤 분이 신혜원 반장이 사표 냈냐고 그랬는데 사표가 아니라 휴가 갔습니다. 네. 여정의 가족분과 소통하는 회의, 정치부 회의였고요. 자, 선거운동 마지막 날 분위기가 아주 뜨겁네요. 이제 후보들의 움직임은 잠시 후에 이제 박준호 반장 발제 때 저희가 짚어볼 예정인데 생태탕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 오늘 중대결심 논란도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에 오세훈 후보에게 사퇴를 촉구하면서 상황에 따라 중대결심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중대결심이 뭔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어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다가 그것도 취소를 했습니다. 대신 오 후보를 검찰에 추가 고발하고 서울시의회에서 오 후보의 내곡동 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중대결심이 뭐냐 하는 논란이 계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오늘 아까 참전했다고 얘기했던가. 그러니까 오늘 또 중대결심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말인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중대결심 부분은 이제 진성준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캠프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또 다른 뭔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건 이제 캠프에서 논의 중인 거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내일부터는 내일이 바로 투표일 아니겠습니까? 뭔가가 더 있다면 그건 오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캠프에서 뭔가 논의 중에 있고 오늘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취지인데 이 방송 후에 일제히 오늘 중에 중대결심이 발표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는 이 중대결심 발표가 없는데요. 제가 윤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본인은 이 중대결심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방송에서 이제 한다면 오늘 하는 거냐라고 물어봐서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으로 답을 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진성준 의원에게도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이 오 후보에 대한 고발과 진상 조사도 중대 결심의 일환인 건 맞다. 그런데 추가 조치들에 대해서도 캠프에서 논의를 더 했는데 결정은 당에 위임한 상태다. 여러 효과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늘 중에 발표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6시 반인데 아직까지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봐서 아마 이제 당에서 계속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취재를 열심히 했네요, 오늘. 네, 관련 소식 있으면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자,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관련 내용을 직접 박 반장이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예. 네. 박영선 후보는 관련 내용을 직접 소통한 적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의원단의 결정과 관련해서 저는 저하고 소통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후보가 혹시라도 조금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선거 유세를 하는데 시간을 덜 뺏기 위한 그런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박 후보는 앞서 주말에도 진성준 의원과 사전에 교감을 하고 중대 결심을 언급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대 결심이 사퇴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도 사퇴는 오세훈 후보가 전문이라면서 부인했는데요. 일각에선 박 후보와 캠프, 의원단 간에 뭔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왔습니다. 네, 진성준 의원이 말했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진상 규명은 일단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는 거죠.
네, 19일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40명이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이해 충돌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고 했습니다. 아, 이미 발의했군요. 예, 네. 서울시의회는 109석 중에 101석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관련 논의가 속전속결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요구안에는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주택건축본부, SH공사가 대상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에서 내곡동 땅과 관련한 검증 작업을 하는 게 갑질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의회 다수석을 확보했다는 것을 활용하고 선거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끝없이 괴롭히겠다. 우리가 가비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진 것을 승복하지 못하겠다. 끝까지 그것을 문제 삼고 괴롭히겠다. 이런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주 원내대표는 진성준 의원이 생태탕집 아들이 기자회견을 취소한 이유를 야당의 협박 탓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의 협박이 뭐가 있냐. 기자회견 한다는 것도 취소한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우리 협박이 먹혀 들어가겠는가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몇 시간 안 남았죠. 오늘도 몇 시간 안 남았고 내일이 바로 선거인데요. 아까 이제 유 반장이 설명했던 대로 민주당은 3%포인트 정도 박빙 승리를 지금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원래 한 7%포인트 정도 승리를 예상했었는데 오늘은 약간 그보다는 조금 말이 달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득표차가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두 자리 숫자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주 원내대표가 15%포인트를 언급한 것과 그 맥락이 비슷합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부산에서도 낙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선거가 끝나면 모레는 당직을 내려놓게 될 텐데 그에 대해서 소감을 묻자 특별한 게 없다.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키고 가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 개혁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선거 결과가 말해주는 것 아니겠냐라고 답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 후보 선대위의 조직 총괄본부 명의의 문자인데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 활동으로 서울 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서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해당 메시지는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보내졌고 또 본투표 참여 호소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선거법상 1일부터 그 선거일 당일인 내일 7일 오후 8시까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문자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향해 조속히 조사 결과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내일 특집 정치부회의에서 이제 재보궐 상황 저희가 자세히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이제 밤늦게까지 오늘도 이제 유세가 진행이 되니까 관련 소식도 저희가 잘 취재를 하겠습니다. 재보궐 소식은 이제 바로 뒤에 박준호 반장 발제 때 이어가겠습니다. 여당 발제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3% 박빙, 국민의힘 15% 안정적 승리. 선거판 뒤덮은 생태탕 논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선거 유세 마지막 날입니다.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모두 막판 강행군을 펼치고 있는데요. 박 후보는 새벽부터 일명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상징인 6411번 버스에 올랐죠. 오후에는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오 후보는 열세인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유세를 펼치면서 정권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박준호 반장이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내일 모두 투표장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투표장으로 가서 투표하게 해주십시오. 투표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이래도 대한민국에 이래도 내일 하루 동안 투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꾸겠습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마지막이란 말만큼 묵직한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도전, 마지막 승부. 그저 마지막이란 수식어 하나가 붙었을 뿐인데 뭔가 중압감이 배가 되는 것 같죠. 상황을 더 긴박하고 간절하게 만드는 느낌이랄까요. 오늘 서울시장 후보들은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후보 두 사람이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민주당 박영선 후보입니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이 버스에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은 강남의 빌딩에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투명 인간입니다. 새벽 3시 50분쯤 박영선 후보는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상징인 6411번 버스에 올랐습니다. 6411번 버스는 노 전 의원이 2012년 진보정의당 출범 당시 당대표 수락연설을 하면서 언급했던 노선인데요. 그 이후로는 일명 노회찬 버스라고도 불립니다. 서울의 새벽을 깨우는 청소 노동자들이 주로 타는 노선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3시 55분에 첫 차가 떠나는 일명 노회찬 버스 6411번을 타고 4월 6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으셨던 어머니께서 지난 주말에 딸로부터 4시간 동안 왜 민주당 1번을 찍어야 되는지를 들었다면서 삶이 고단하지만 내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박 후보가 마지막 날 6411번 버스에 오른 이유는 뭘까요? 정의당을 포함한 범여권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요. 박 후보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었죠.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같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전화도 한번 드리긴 했었습니다.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라고. 그래서 나중에 전화 한번 다시 하겠다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박영선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입장을 대변해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킨 당사자입니다.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단식까지 불사했던 정의당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박 후보의 지원 요청을 중간에서 단칼에 자르는 건데요. 박 후보는 민주당에 섭섭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러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지만요. 서운한 마음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14년 얘기를 꺼낸 겁니다. 2014년 730 재보선 당시 노 전 의원은 동작을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했었죠. 당시 상대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박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로서 노 전 의원 지원에 나섰는데요. 부자 정당의 부잣집 딸이냐 아니면 서민과 함께 뒹굴던 우리 노회찬이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우연히 저 영상도 바로 선거일 전날이었군요. 박 후보는 저 때를 떠올리며 노 의원님이 서울 동작구에 출마하셨을 때도 혼신의 힘을 다해 도와드렸다고 힘주어 말했는데요.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정의당이 자신의 손을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후 박 후보는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를 중심으로 유세를 벌였는데요. 후보가 자주 하는 말을 눈여겨보면 주요 공략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죠. 한 언론이 박 후보가 공식 선거 유세 현장에서 자주 언급하는 말을 분석했는데요. 1위는 청년이었습니다. 모두 56번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박 후보가 집중 유세 현장으로 택한 곳은 젊은 층들이 주로 몰리는 홍대 상상마당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등 지도부까지 힘을 보탤 예정인데요. 최근 이탈한 2030의 마음을 되돌리는데 마지막까지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오늘 보수정당의 열세 지역인 강북을 돌았습니다. 오늘 오전 광진구 자양사거리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해서 중랑, 노원, 강북 등 모두 9개의 지역을 훑는 강행군을 소화했습니다. 오보 역시 박 후보 못지않게 청년 표심에 공을 들였는데요. 2030의 정권 심판 여론이 강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바로 이런 위선과 무능과 내로남불을 보면서 청년들이 얼마나 피가 끓으면 이제 국민의힘의 기대를 걸어보겠다.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정과 상생의 정치.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전국으로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유세 보도자료를 단어별로 전수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5번은 정책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37번이었는데요. 최대 이슈인 서울 부동산 정책을 다수 언급한 겁니다. 뒤이어 정권을 26번, 공정과 심판을 각각 15번과 12번 사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내세워서 정권 심판론을 띄우려는 의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과 상생을 얘기하면서 뒤로 하는 행동은 공정을 파괴하고 갑질하고 의석수가 많다고 야당 무시하고 그리고 진실에 반하는 부끄러운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당입니까? 정당 이름이 길어서 헷갈리세요? 더불어민주당 아니에요? 그죠? 5부는 저녁 7시부터 신촌역에서 파이널 유세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나경원 중앙선대위 공동부위원장 등이 총출동합니다. 야권 단일화 경쟁 상대였던 안 대표와 나 전 의원까지 다 함께 집중 유세에 나선 건 바로 화합 정신을 띄우기 위한 의도일 텐데요.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철수! 대한민국 정치는 그동안 분열과 갈등의 정치였습니다. 갈라치기 정치였습니다. 안 후보와 약속한 대로 서울시에 들어가면 서울시 공동경영 멋지게 해내서 대한민국에서도 화합과 통합의 정치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세 장소인 신촌 역시 청년층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죠. 홍대를 택한 박영선 후보 측에 맞불을 놓으면서 2030의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박영선, 청년 정의당 표심 호소, 오세훈 정권 심판론 부각. 네, 오늘 여야 후보 모두 마지막 유세, 아까 이제 마지막 승부 노래 모르죠, 다들 그 세대가 아니지 드라마 본 세대가 아니죠. 조반장은 아는데 지금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구 드라마 아닙니까? 농구 드라마. 족구 드라마인 줄 알고. 네. 알았어요. 그럼 오래 얘기할 소재는 아니에요. 네. 자, 오늘 박영선 후보의 일정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박 후보의 마지막 유세 일정에는 어떤 전략이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박 후보는 지난 2주 동안 거듭해서 진심이 거짓을 이기는 선거를 만들겠다라고 호소를 해왔습니다. LH 사태에 집중됐던 시선을 내곡동 땅 의혹으로 돌리기 위한 전략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영 대결일 수밖에 없는 이번 선거에서 진보 세력을 결집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유세도 결국은 집토끼를 다지기 위한, 그러니까 지지층을 다지기 위한 행보였는데요. 첫 일정으로는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상징 6411번 버스를 탄 건데 사실상 범진보 진영을 향한 지지 호소였습니다. 또 서대문구와 은평구 이런 친여 성향이 강한 지역을 돌거나 또 친문 성향의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죠. 보배드림 또 클리앙 이런 곳에 글을 읽고 답변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역시도 새 결집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박 후보는 그간 집토끼 전략과 별개로 2030 세대를 겨냥한 정책도 수단했는데요. 반값 아파트를 시작으로 교육비 지원과 데이터 바우처 제공 등 박 후보 스스로 청년을 위한 공약을 굉장히 많이 냈다고 자신할 정도였습니다. 정부 여당의 우호적이었던 청년층이 부동산 등 연이어 불거진 불공정 논란에 제일 먼저 반응하고 있다고 본 건데요. 박 후보가 저녁 7시부터 홍대 상상마당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는 등 청년층이 많은 곳을 공략하는 건 정부 여당으로부터 이탈한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을 읽힙니다. 지금 시민들은 거짓말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종로 청계천 그 부근에서 명함을 쭉 나눠드렸는데요. 거기는 20, 30대 젊은이들이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거기에 그 명함을 건네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토대로 제가 어림짐작을 한다면 저는 생각 외로 사전투표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또 그런 어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마음, 또 정직한 사회를 바라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사전 투표 현장에도 저는 많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영선 후보가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이제 박영선 후보가 이제 정의당 쪽에 러브콜을 보냈는데 좀 냉랭한 반응이 돌아왔잖아요. 오늘 이제 6411번 버스를 탄 데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오늘 박영선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회찬 의원 따라하기로 민낯을 가릴 수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박 후보가 이날 고 노회창 정의당 의원이 언급해 화제가 된 6411번 버스를 타고 유세를 하면서요. 우회적으로 정의당에 지원을 요청을 하자 이를 거부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광양시장의 비리가 불거지자 민주당은 꼬리 자르듯 제명 조치만 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사실상 범죄 의혹 시장을 비호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지금 할 일은 본인들의 이 민낯을 직시하는 것이며 그것이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첫걸음이다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박 후보가 노 전 의원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고인을 선거판에 소환하는 건 멈춰주기 바란다라고 했는데요. 박 후보가 동작 보궐선거에서 고인을 헌신적으로 도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선거는 정당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당일 후보에 대한 당적으로 책임 있게 선거를 치렀던 것이고 개인적으로 헌신적 도움을 준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은 정치적 도의와 책임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쏘아붙였습니다. 네. 자, 이번엔 오세훈 후보의 일정을 좀 짚어볼게요. 오늘 강북 9개 구를 이제 다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동 거리만 해도 상당한데 거기에 담긴 마지막 유세 전략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두 가지 문장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열세 지역을 돌면서 정권 심판론을 띄웠다. 그리고 현 정부의 무능과 위선을 부각하면서 공정을 바라는 청년들의 표심을 잡았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동료 현수막에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 세 가지 표현 등을 금지한 것을 두고 위선과 내로남불을 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직격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선관위에서 몇 가지 표현을 못 쓰게 한다고 합니다. 위선, 무능,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이 플래카드에도 못 쓰고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 들어봤더니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선관위가 아주 공정한 판단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 정당, 민주당,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쓰지 말라고 해주시니 쓰지 않겠습니다. 네, 5번은 오늘 빨간색 운동화를 신고 나왔는데요. 박영선 후보의 파란색 운동화에 맞선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신발 메이커는 공교롭게도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안다는 프로스펙 땡이었습니다. 서울 강북구 수의역 근처에서 정양석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함께 오후 유세를 시작한 오 후보는 기자들과의 질문 답변 시간도 최소화했는데요. 최대한 많은 시민들과 접촉하겠다는 게 목표인 듯 보입니다. 길거리 유세에 나선 오 후보는 빵집과 미용실 등을 지나치며 보이는 삼정들에서도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 인사를 건넸는데요. 각 구별로 맞춤형 유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부산 쪽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역시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바쁜 하루를 보냈죠. 각각 이제 유세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아주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김영춘 후보 일정부터 좀 볼까요? 네, 김영춘 후보는 오늘 오후 7시 반에 부산의 가장 중심 지역이죠. 서면역 인근에서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을 부산 중심 번화가 유세전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전략인데요. 김 후보는 유세 차량을 타고 부산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릴레이 유세를 펼쳤는데 이 릴레이 유세 출발 전에 김 후보가 부산 진구 송상현 광장에서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필사의 각오로 마지막 선거 유세에 나선다라면서 의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김 후보는 부산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하면서도 선거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부산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거 뭐 선거 얘기는 아니지만 갑자기 속보가 떠가지고 그 저녁 6시에 벌써 코로나 확진자가 527명이네요. 내일 600명을 넘을 것 같은데 아주 큰일입니다. 네, 코로나 얘기는 뒤에 저희가 추가로 좀 얘기를 해보고요. 박형준 후보도 똑같이 차량 릴레이 유세를 벌이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오전 해운대에서 출발을 해서요. 유세를 펼치던 중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예정된 가덕도를 들렀습니다. 박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한 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원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라면서 가덕 신공항 사업에 대해서 여야가 따질 여유가 없고 만약 따진다면 부산 시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시장이 되면 가덕공항을 최우선 문제로 삼아서 국제물류허브 공항이자 남북권 전체를 연결하는 공항, 부산 신산업을 육성하는 혁신 기폭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역시 오늘 오후 7시 유동인구가 많은 서면에서 세를 과시하면서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김 후보와 박 후보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막판 집중 유세에 나서면서 대규모 세력 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네, 정말 서울, 부산 모두 이제 각 후보 또 여야에서 시간을 아껴서 지금 한 표라도 더 좀 끌어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가 이제 정치부회의 끝나고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또 잘 정리해서 내일 특집 정치부회의 5시 15분부터 100분간 7시까지 진행되는 특집 정치부회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정아 반장 웃는 건 왜 나온 거죠? 네, 제가 유 반장을 쳐다봐서 나온 거죠? 한 번 더 하라는 거였던 것 같은데. 네, 알았어요. 좋습니다. 내일 잘 좀 다뤄주고요. 자,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선 집토끼 청년 표심 호소, 오세훈 열세 지역 돌면서 정권 심판론 띄우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4.7 재보선이 이제 내일 치러지고요. 내일이면 여야의 승패가 갈리게 되는데요. 출마한 후보들뿐 아니고 차기 대선 주자들의 행보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차기 대선의 주요 변곡점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이번 재보선의 영향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4.7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명운뿐 아니라 대선 주자 빅3의 희비도 엇갈릴 듯합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 대선 전국의 주요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빅3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의 공과 과를 오롯이 받아 안아야 할 사람,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이번 재보선을 총지휘했죠. 서울과 부산 두 곳 가운데 한 곳에서만 승리를 해도 대선 가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만일 두 곳 모두에서 승리한다면 말 그대로 금상첨화입니다. 문제는 전패했을 경우입니다. 이 위원장의 전 직함,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당원 당규까지 고쳐가며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낸 장본인입니다.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공당의 도리라면서 책임 있는 최종 판단은 당원 투표에 맡겼었죠. 과거에 그 박정희 정권 시절에 삼선개헌이나 또 유신 선포할 때도 국민투표라는 그런 명분을 동원했잖아요. 그때도 보면 찬성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때문에 이 국민투표 혹은 장원 총투표라는 게 어떤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고 어찌 보면 도리가 아니라 실리 때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대통령 선거의 성패까지 영향을 주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당으로서는 그 도리 없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좀 양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명분을 버리고 택한 실리, 과연 대선에 도움이 될까요? 결과에 따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겠죠. 적어도 이낙연 위원장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비껴서 있었죠. 공직을 맡고 있는 탓에 행동 반경이 좁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간접 지원에 나섰는데요. 방법은 우연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사이인데 우리 후보님은 뭐 하셔도 상관없죠. 조기 이왕이면 따뜻한 데 가서 할까요? 네? 조금만 걸어가시죠. 네.
택시 가는 것까지 선거법 위반 아니겠죠? 한잔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면 안 되고 선거법에서 아니야 동기가 없나? 경기도라서. 임재근 의원님께서 불러주셔서 의원님들 만나게 되는데 임재근 여사님한테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우연히 만났고요. 결혼 30주년 휴가를 내 부산행 열차를 타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휴가까지 내고 달려와 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선거법 때문에 공개적인 지지는 할 수 없었지만 존재감만은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승리한다면 약간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을 듯합니다. 만약 선거에서 지더라도 큰 타격은 없을 듯 싶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재보선 공천 문제를 놓고 실리보다는 원칙과 명분을 강조했었죠.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합니다.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고요. 민주당의 패배가 오히려 이 지사 개인에겐 전화 위복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야당에선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이란 프레임을 강하게 걸고 있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취임 뒤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역대 여권 대선 주자의 숙명,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인데요. 비문계로 분류되는 이 지사 입장에선 굳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고도 여권 내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정권 심판이란 예방주사를 미리 맞는 건 덤이겠죠. 이번 선거를 가장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을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이번 선거를 규정했는데요. 투표해야 바뀐다며 기자들을 불러놓고 스포트라이트 속에 사전투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 아직까지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뜻조차 밝히지 않았죠. 오묘한 윤 전 총장의 대선 행보처럼 이번 선거에 대해서도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직접적인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윤 전 총장에 대한 관심, 이번 선거 결과보다 선거 뒤에 있을 구체적인 대선 행보에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예, 아직은 별로 드러내는 것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언젠가는 드러나겠죠. 그리고 국민의 차분한 검증을 거쳐야 되겠죠. 빅3는 아니지만 이번 선거에 말 그대로 올인을 한 분도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입니다. 마치 내 선거처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돕고 있는데요. 안 대표의 관심도 선거 이후에 있는 듯합니다. 4월 7일 이후 야권은 혁신적 대통합과 정권 교체라는 더 험하고 깊은 산과 강을 건너야 합니다. 본인이 야권 통합의 중심에 서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우선 선거부터 이겨야겠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한다면 그 다음을 기약하긴 쉽지 않을 듯합니다. 설령 선거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이미 야권의 주도권을 쥔 인물이 있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재보선 이후 국민의힘을 떠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는데요. 김 위원장은 머릿속에 야권 통합보단 야권 개편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정당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 프랑스 마크롱이 성공한 예가 뭐냐? 국민이 양당에 짜증을 낸 거다. 마크롱의 등장으로 두 지배 정당이 망가졌다. 윤 전 총장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안철수 대표가 비운 제3지대에 김 위원장이 깃발을 꽂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민의힘에선 어떤 방식으로든 김 위원장과 다시 함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여러 정치적인 역량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국가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희가 정중하게 여러 형태로 한번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보선이 끝나면 정치권은 본격적인 차기 대선 전국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야 모두 신발끈을 다시 한번 바짝 조여맬 듯 싶은데요. 재보선도 재보선이지만 본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립니다. 재보선 결과 누가 웃을까? 대선 주자 빅3 손익 계산서. 네, 아무튼 이번 재보궐선거 이제 대선이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대선에 미치는 영향도 클 걸로 보입니다. 정치부에서도 자세하게 또 결과도 분석을 좀 해볼 테고요. 지금 정치권뿐 아니고 정치권에서는 이번 이제 선거 결과에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뭐 정계 개편도 가능하다 이런 시각도 일부 있는 거고요. 그 청와대도 이번 재보궐선거 뒤에 민심 수습용 쇄신 인사를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로 문재인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국정 운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4월 개각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미 알려진 대로 정세균 총리는 차기 대선 도전을 위해서 사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상조 전 대통령 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됐죠. 여기에 맞춰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교체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다만 총리 교체 시에는 부총리가 직무 대행을 맡는 만큼 시간을 두고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한부로 유임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교체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취임한 지 2년이 넘어서요. 교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변창흠 장관은 뭐 교체가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제 한 번에 이제 좀 아주 큰 규모로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군요. 류 반장, 정세균 총리는 다음 주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정 총리의 한 측근은 다음 주 중에 사의를 밝힐 것이라면서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시점을 조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보선 직후에 사의를 표할지 아니면 그 다음 주로 예정된 중동 순방 이후가 될지는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건데요. 정 총리는 이란이 지금 억류 중인 선박 한국 케미호와 그 선장의 석방 문제를 직접 매듭짓기 위해서 조만간 이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 정세균 총리의 뭐 사임, 이제 대선행 뭐 방향은 뭐 많이들 예측하는 거고 거의 뭐 큰 변동은 없어 보이는데 이제 차기 총리를 누가 맡을지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이낙연, 정세균 두 전현직 총리가 모두 호남 출신한 점을 감안을 해서 이번엔 비호남 출신이 총리직을 맡을 거란 분석입니다. 주요 후보군으로는 그 영남 출신인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충청 출신인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화합형 정치인으로 꼽히는 원혜영 전 의원도 물망에 올랐습니다. 글쎄요, 오늘 원혜영 전 의원 얘기가 좀 나오던데요. 정계에서 은퇴한 뒤에 지금 웰다잉 시민운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혜영 전 의원은 그 웰다잉 운동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는데요. 네. 100세 시대를 맞아서 멋진 인생 2막을 위해 이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꼭 셰익스피어 말을 안 빌리더라도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마무리되는 거겠죠. 네, 원 전 의원은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모습도 좀 보였는데요. 저희가 섭외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원 대표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정치 얘기할 거면 나 안 나갈랍니다 그러셨다면서요. 왜 정치 얘기는 하기 싫으셨어요? 명예롭게 정치를 그만뒀는데 뭐 정치에 관련해서 말하고 참여하고 그러면 저 사람 지금도 정치하나 이런 오해를 살까 봐. 그래서 저는 웰다잉에만 자원봉사 차원에서 전념하겠다. 총리직을 맡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안이 가도 본인이 거부할 수도 있겠네요. 네, 한번 지켜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해 8월 민주당 당권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뒤에는 정치적 메시지를 좀 자제해 왔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조반장도 얘기했지만은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부겸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어젠가 오늘인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다고요? 네, 하나 올렸는데 김 전 장관은 염치 불구하고 다시 한번 호소 드린다면서 박영선, 김영춘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호소했습니다. 우리 당이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거듭 실망을 안겨들었다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더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쇄신하겠다고 바짝 엎드리기도 했는데요. 김영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완성하길 소망한다. 박영선 후보는 정말 일 잘하는 후보다. 준비된 행정가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공석인 차기 민주당 당권에 다시 도전을 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재보궐선거가 또 민주당 차기 당권에 미치는 그 영향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까지 3파전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일단 나왔군요.
자,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미래당 오태양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소식 저희가 전에 이제 조 반장이 한번 이제 여정에서 짚어본 적이 있는데 용의자들이 잡혔다는 거죠, 신 반장? 네, 그렇습니다. 미래당은 성소주 수자 지원 공약을 담은 오태양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복수의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현수막을 칼로 찢거나 불에 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데요. 특정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당은 특정 종교인들에 대한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훼손은 선거 방해 행위를 넘어서 성소수자 괴롭힘을 목적으로 하는 명백한 혐오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페미니스트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도 지금 얘기했던 대로 선거 홍보물이 훼손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거죠, 류 반장? 네, 그렇습니다. 무소속 신지혜 후보 이 선거 본부는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서강교회 인근에 부착됐던 신 후보의 벽보가 흉기로 그어져 훼손이 됐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신 후보는 이 벽보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벽보 훼손은 후보에 대한 공격인 동시에 여성 유권자를 향한 위협이라면서 페미니스트 정치에 대한 백래시, 그러니까 어떤 진보적인 사회 변화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을 내세우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도 소셜미디어에 며칠 전 현수막 훼손에 이어서 오늘 또 날카로운 무언가로 얼굴 아랫부분이 찢긴 벽보가 발견됐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경찰 수사 중이고 또 계획적인 혐오 범죄인지 꼭 밝혀내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훼손된 현수막에는 페미시장 신지혜가 무상생리대 미프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죠.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공수처와 검찰이 이제 정면 충돌했다는 그런 소식도 좀 다뤘었는데 공수처가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하면서 관용차를 제공해서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도 좀 빚었던 적이 있잖아요. 일부에서는 이제 공수처가 이성윤 지검장을 조사도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또 제기를 했는데 공수처가 관련한 CCTV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 공수처장이 그 이성윤 지검장을 만나 조사한 곳은 공수처 청사 342호실입니다. 오늘 공수처는 342호실 복도 출입 영상이 찍힌 CCTV 영상을 수원지검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면담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면서 CCTV 영상 일체를 요구했었는데요. 공수처는 이 지검장이 공수처 청사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면담 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는 영상만 제출을 했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342호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면담 장면은 영상 자료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게 된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군요. 자, 속보도 좀 챙겨보고요.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재보선 결과 누가 웃을까? 대선 주자 빅3 손익 계산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는 7월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에서 선수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 이렇게 이유를 달았는데요. 좀 더 복잡한 셈법이 담긴 걸로 보이는데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를 개선해보겠다던 우리 정부의 계획에도 일단 차질이 생겼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신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인 발제에 들어가기 전에요. 신혜원 반장이 휴가를 가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보도국의 신진 기자가 저희와 함께 하게 됐고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각오 한마디 듣고 가야죠. 네. 네. 정치부서에는 처음인데요. 이제 잠시나마 일원이 돼서 영광입니다. 이번 주 한 주에 국내 소식, 해외 소식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보고하는 것 같은데? 아, 네. 그래요? 알았어요. 신진 반장은 신혜원 반장하고 성씨가 같아가지고 헷갈리진 않아요. 둘 다 신반장이라서. 근데 기분 탓인가? 신혜원 반장이 휴가를 자주 가는 느낌이 드는데. 네, 휴가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휴가가 가고 싶네요. 여행 떠나는 기분으로 2018년 2월로 가보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 간 오랜 경색 국면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현송월 참지한 관현 악단장을 필두로 한 북한 예술단이 만경봉호를 타고 들어와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부부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급 대표단도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당시 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앞뒤로 나란히 앉은 사진도 화제가 됐죠.
개막식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도 구성이 됐습니다. 남북 대화는 북미 대화까지 견인을 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이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1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We're prepared to start a new history and we're ready to write a new chapter between our nations.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상에 나갔다시피 역사적인 조미 대화, 조미 국내 상품 이 불씨를 찾아내고 잘 키워주시고 이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기는 했지만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없을 대화회장이 열렸던 건 사실입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완전히 얼어붙은 지금 우리 정부는 도쿄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이 평창의 모습이 재현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열리게 될 도쿄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통일부도 올해 초에 업무 보고에서요.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참가를 북측에다가 재타진하겠다라고 쓰는 등 올림픽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미일 3자 고위급 회담을 열겠다. 특히 미중 관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3자 프로그램을 구축해보겠다는 구상이 우리 정부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오늘 올림픽 불참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이런 계획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북한이 밝힌 표면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초부터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이 직접 수레를 밀고 두만강 국경을 넘는 바로 이 귀국 장면인데요.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북한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선수 참여가 북한의 이 이미지라든지 국위 선양에 있어서 실익이 없다는 최고 지도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또는 제재를 연장한다든지 특히 또 조총련계 인사들에 대한 차별화 이런 이 대북 적대 정책에 대한 정치적인 반감 이런 것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참가해서 얻을 게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일본이 성화 봉송을 하던 당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잔칫날의 재뿌린 격이죠. 오늘 북한의 불참 소식에 통일부 관계자는 아쉽게 생각한다 이러면서도 이 도쿄올림픽이나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찾아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북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일본 내부에서도 상당한 정치적 성과로 여겨집니다.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본도 북한의 참가를 내심 고대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오늘 일본 측이 밝힌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まずご指摘の報道は承知してますが、東京大会への参加についてはまずは東京オリンピック委員会、大会組織委員会等との間の調整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から、それを引き注視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また日本政府としては東京大会について多くの国地域に参加いただけるよう感染対策を含め環境整備に引き続き努めてまいります。 사실 도쿄올림픽은 이미 휘청이는 상태였습니다. 모리 요시로 전 조직위원장이 성차별 발언을 해서 사퇴를 했고요. 후임인 하시모토 조직위원장의 성추행 의혹도 터져나왔습니다. 사사키 히로시 총괄 감독은 일본 인기 연예인을 돼지로 분장시켜서 개회식에 내보내자는 계획을 짰던 걸로 알려져서 사퇴했습니다. 1일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면서 성화봉송 중단 위기까지 거론이 됩니다. 大阪市とも協議する必要があると思ってますが、私自身は大阪市内の聖火リレーは中止すべきだと思ってます。
배우 히로스의 료코, 남성 그룹 토키오 멤버 등 유명인으로 구성된 성화 주자들도 20명 넘게 줄지어 사퇴를 했습니다. 성화봉송 첫날에는 불길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면요. 불이 꺼진 성화를 든 주자가 다소 당황스러운 웃음을 보이고 있는데요. 달리는 도중에 불꽃이 꺼져버려서 잠시 행사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분위기도 영 밝지 못했습니다. 동네 주민 몇 명이 나와 있는데 국제적인 행사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다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올림픽 반대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オリンピックについて本当にやった方がいいとやることが非常に私たちにとって幸福をもたらすっていうふうに考えている人というのは日本においても非常に少ない。そんな中で7月23日にオリンピックをやろうとしてるっていうのはやはりみんなから支持されないオリンピックやってもね意味はない。だからぜひ今日の聖火リレーのスタートの日にやはりもうこれでやめにしましょうということを強く皆さんにアピールをして 자국민도 반대하는 올림픽에 스가 총리가 사활을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화봉송이 시작된 장소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후쿠시마입니다. 일본은 이번 올림픽의 주제를 재건과 부흥으로 잡았습니다.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유증을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겁니다. 그러면서 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공급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産品を食べてもらう。こうすることによって被災地の方々を勇気づけ、復興を後押しできるよう全力で取り組んで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感染症対策を万全にした上で、韓国選手団の皆様にも安心して訪日、そして参加してもらえるよう準備をしっかりと進めてまいる覚悟でございます。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스가는 비록 반쪽 올림픽이라도 일단 성공적으로 치러야 연임에 도움이 된다고 계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북한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 대화 계기 물 건너갔나? 네. 자, 어쨌든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오늘 그 관계된 소식이 이제 알려졌고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다시 한번 참가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오늘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그런 언급을 한 건데요.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코로나 방역 대책을 세우면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을 지지하며 올림픽은 세계 평화의 제전인 만큼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으며 북한이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북한이 발표한 경로를 보면요. 보통 중대 사항을 발표하거나 입장을 내는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이 아니라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이라는 홈페이지에 불참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상황을 좀 더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네. 원래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남북 단일팀 경기를 이번에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IOC가 지난 2019년 3월 회의에서 여자 하키와 여자 농구, 조종, 유도 이렇게 4개 종목 단일팀 구성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구체적인 진전은 보지 못했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걸 어떻게든 되살려 보려고 한 건데 아예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또 우리 정부가 추진하던 2032년 남북학의 공동올림픽 개최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IOC가 우선 협상지로 호주를 선정하면서 이미 물 건너갔다는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앞으로 남북이 올림픽 관련해 머리를 맞댈 기회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네, 남북 단일팀이 뛰는 모습 좀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고요. 자, 그나저나 이제 미얀마 관련한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소식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그쪽 상황이 어때요? 네, 시민들도 이제 폭탄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와 시민들 사이의 갈등이 이제는 시가전 형태로 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군부가 일방적으로 무장을 했고 또 시민들은 사제 무기로 대응을 해왔는데요. 현지 시간 6일 이번에는 시위대가 수류탄을 던지면서 군인 4명이 사망했습니다. 시민들이 쌓아놓은 바리케이트를 군인들이 훼손하려 하자 이제 시위대가 수류탄을 던진 건데요. 현지 매체는 최근 열흘간 14명의 군인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확한 집계가 어렵지만 사망자가 550명을 넘어섰다는 그런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지금 시신 수습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현지 언론에서 한 구급대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킬링필드 같다. 군경들은 구급대원들도 신경을 쓰지 않고 아무에게나 총을 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총에 맞아 쓰러져도 군경들의 총알이 빗발쳐서 구조하러 나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참담한 상황인데 시민들의 분노는 최근 중국에게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시위대는 오성 홍기를 불태우면서 중국을 규탄했습니다. 중국이 군부를 옹호하고 있고 유엔의 적극적인 개입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네, 국내 소식 몇 가지 좀 짚어볼게요. 일단 나라 곳간 사정을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오늘 정부가 2020 회계년도 국가 결산 보고서를 의결했다는 거잖아요.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985조 3천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보다 14%, 242조 원 정도 늘어난 거고요. 국내 총생산 GDP보다 높은 수준인데 이런 건 처음입니다. 원인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에 들어간 돈이 많아서인데요. 67조 원 규모의 추경을 4차례나 하는 등 국채 발행이 증가한 겁니다. 또 정부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다른 선진국들은 더 큰 폭의 재정 적자가 전망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오늘 코로나 1일 확진자가 460명이고 제가 아까 간단히 얘기했지만 오늘 6시 기준으로 벌써 527명을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은 이제 600명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다시 좀 걱정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 최근에 이제 뭐 한 사례로 인천 어린이집에서 수십 명이 감염이 됐는데 그 시설 곳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거죠? 네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내일 이제 투표 날이니까 네.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심각하면 특히나 이제 거리두기 또 방역 수칙, 손 소독 뭐 이런 부분들 특히 비닐 장갑 끼는 거 이런 것들 꼭 지켜서 투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전에 생각이. 한번 유정아 반장이 잘 정리했었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이제 집단 감염 상황 전해드리면 그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오늘 1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33명으로 늘어났는데요. 방역 당국이 조사를 해보니까 장난감, 손잡이, 책상 이런 아이들이 많이 만지는 곳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특히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은 게 영유아는 어른보다 면역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얘기가 되는 변이 바이러스는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정책센터장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아이와 어린이의 감염률이 같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일본에서도 전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670명 중에서 10살 이하의 비율이 12%에 달한다고 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도 10대 전후로 변이 바이러스 감염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정말 4차 대유행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북한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 대화객이 물 건너갔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선거 D-1 꼭 투표하세요입니다.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부산 송도 해수욕장에 저렇게 열기구 하나가 띄워졌습니다. 부산시 선관위가 준비한 투표 독려 캠페인인데요. 둥실 떠오르는 저 열기구처럼 내일 투표 열기도 뜨거울 수 있을까요? 사전 투표자를 제외하면 아직 80%가량의 유권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마지막까지 정치권의 흠집내기 공방으로 피로도가 높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이 나라의 손님이 될 수는 없겠죠. 소중한 한 표 행사에서 당당한 주인의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4.7 재보궐선거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오후 5시 15분부터 저녁 7시까지 방송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내일 일찍 나와요. 내일 출근 몇 시까지 하면? 오늘보다 일찍 나옵니다. 투표가 먼저다. 네. 내일 좀 늦게 나올 수